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헤어지고 솔로가 된 30대 돌싱이에요. 혹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 다들 아시나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만들 사람의 이야기랍니다. 솔직히 서로 다른 두 가문의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상 모든 것이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조율하며 사는 것도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3세 결혼을 했으니 그리 철없는 시절에 결혼한 것도 아니어서 이해하고 양보하면 다 잘 될 거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거든요. 사실 저와 남편의 만남도 남들이 보기엔 독특하게 시작됐어요. 서로가 홀로 떠난 여행지에서 만나게 됐고 돌아와서 다시 만나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우리는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잔뜩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잘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된 건지도 모르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이었어요. 친정도 시댁도 고만고만하고 잘 사는 편은 아니어서 결혼하기에도 무난했어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아이는 금방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급하게 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시댁 식구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나중에 힘들지도 모른다는 어떤 예감이 들어서 애가 생기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애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애는 썼지만 생기지 않았으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결혼 후에 드러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민낯 때문인데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자상하고 친절한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힘든 상황이 오면 먼저 발을 빼는 사람이더라고요. 특히 저와 시모가 다투게 됐을 때는 빛보다 빠르게 그 현장에서 사라지는 게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쯤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모는 말투가 직설적이고 생각 없이 말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우리에게 주는 건 없으면서 매번 우리가 버는 걸 뺏어가는 사람이었고요. 솔직히 그런 것들이 다 싫었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되자 싶은 마음으로 시댁을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날은 바야흐로 시모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4번째로 맞이하는 생일이었죠. 결혼 생활 4년치의 경험이 쌓이니 아무래도 피해야 할 것들은 미리 피하는 요령이 생기더군요. 그게 바로 시모와의 대화였어요. 시모는 항상 한마디 덧붙이는 말 때문에 항상 사람들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셨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화나서 혼자 열폭하기도 했는데 이쯤 되니 굳이 말을 섞지 않으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순간 방심하면 시모의 수다에 넘어가 결국은 기분 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시모의 생일에는 올 가족이 많았어요. 작년에 결혼한 시동생네와 막내 아가씨 그리고 첫째 아가씨는 쌍둥이까지 데리고 와야 했거든요. 인원이 늘어난 만큼 챙길 게 너무 많아져서 그러면 이러지 말고 밖에서 사 먹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형제 자매들끼리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넘어갔으니까요. 작년까지는 제가 생일상을 차려드렸는데 이번부터 못하게 됐으니 일부러 좋은 한정식 집에 예약을 하고 우리가 돈도 더 많이 내기로 남편과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코스 요리가 끝나고 식사로 미역국이 나왔을 때 시모가 부릉부릉 시동을 걸더군요. 이렇게 밖에서 먹으니 새롭고 맛있어서 좋긴 하네. 첫째가 작년까지 챙겨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문 한정식 집에는 못 미치지. 그렇지 않니 둘째야? 내 음식 솜씨가 나쁘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제게 말하면 될 일을 굳이 둘째 며느리인 동서에게 말하는 것이
딱 어머니식 화법이었어요. 남의 허물을 제 3자에게 알려서 다 퍼뜨리게 만드는 것. 참 나쁜 버릇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저는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모는 원래 그런 말을 잘하는 분이셨고 저도 내공이 쌓일 대로 쌓였으니까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정식 집으로 모실 걸 그랬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요. 좋아한다니 저로서는 다행인 일인데 그 말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게 더 큰일이었죠. 솔직히 이렇게 먹으면 좋기야 하지만 이 돈은 누가 다 내니? 그래서 나는 좀 억울해. 내가 받아야 할 걸 제대로 못 받은 기분이 들어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맏며느리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서로 간에 마음도 통하고 정성도 들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 보기 얼마나 좋니?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욕할 거 뻔하잖아. 혹시 너 친정집에서도 어른들 생신에 돈으로 때우려 하니?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뱃속에서 불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걸 꾹꾹 눌러 참느라 애썼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시모 생신상을 안 차린 것처럼 말하니 말이죠. 작년까지는 제가 매번 생신상을 차려드렸는데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저도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게다가 친정집까지 건드는 건 예의도 아니고요. 우리 엄마야 밥을 차려 먹든 나가서 먹든 본인이 무슨 상관인데요. 어머님, 억울하시더라도 좀 참으세요. 이렇게 밖에서 식사하자는 것도 도련님, 동서 아가씨들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 집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하자는 대로 따른 거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식비도 저희가 제일 많이 냈어요. 그리고 제가 생신상 작년까지 꼬박꼬박 차려드렸잖아요. 제가 해드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많이 서운하죠. 그렇게 말했더니 시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누가 너더러 그렇게 해달라고 했니? 그럴 거였으면 생일 되기 전에 미리 말했을 거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더니 아주 100마디 말로 시무를 나무라네.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생각만 하시지 왜 그걸 딱 동서를 꼬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모시지 않는 천하 불효의 며느리로 만드셨는데 그럼 제가 그런 말도 못하나요? 제 말에 남편이 더 놀라 저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이미 화가 나서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답답한 듯 머리를 쓸어넘기며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못나게 굴어? 어머님이 그런 분인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되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어머니랑 똑같은 수준으로 행동하냐고. 여태까지 잘했으면서 왜 지금은 못 참는 건데? 참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나 욕하려면 나한테 하면 되고 내 욕만 하시면 되지. 친정엄마 들먹이는 거에 꼭 동서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가 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까발리면서 욕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 이 집에서 나 혼자 욕먹으면 다 해결되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내내 참아야 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그래, 그건 좀 심했다고 나도 생각은 했어. 그렇지만 너도 평상시처럼 좋게 넘어갈 수 있었잖아. 제대로 처신할 수 있으면서 왜 너도 애처럼 굴어? 엄마랑 싸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흘려들어. 아무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그런데 어머님이 나한테만 계속 그러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는 욕바지가 당연한 사람이 된다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언제까지고 나 하나만 희생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비약해서 생각하지 마. 그리고 진정해. 좋은 날 망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해결하자, 어? 나 정말 이렇게 둘 사이에 끼이는 거 엄청 스트레스거든? 스트레스는 제가 다 받고 있는데 저딴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 원래 그런 거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돌아왔는데 시모가 아주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나를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 그런 말을 내뱉었겠지.
너한테 내가 시어머니이긴 하니? 어떻게 동네 지나가는 아줌마들한테 하는 것처럼 화를 낼 수가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그렇지만 저도 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잘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대접해드리고도 욕먹는 짓 안 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처음부터 편안하게 욕하세요. 욕 얻어먹을 짓 하고 욕 얻어먹는 건 저도 그렇게 억울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게 더 마음 편해요. 제가 그 말을 하자 다들 말을 잇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줄 몰랐나 보죠. 여태껏 참고 또 참았는데 또 참을 줄 알았나 봐요. 저도 인간인지라 한계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터져버렸는데 남편은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그 뒤로 시댁과 최대한 멀리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에 남편도 큰 이견은 없었어요. 혼자 시댁에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건 걱정했지만 시모와 저 사이에 끼어서 끙끙대는 일을 피할 수 있었으니 본인도 그게 좋다고 판단한 결과였겠죠. 그 뒤로 저는 설과 명절 이외에는 일절 방문하지 않았고 뭐든 돈으로 해결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마음은 편했지만 돈이 많이 나가서 영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겼어요. 어렵게 찾은 마음의 평화를 다시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든 숨 쉴 구멍 하나 틔우고 사는데 위기는 언제나 불시에 찾아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시부의 은퇴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로 다니고 계셨는데 굳이 정년도 되지 않았는데 은퇴를 하시려고 하더군요. 몸이 힘들다는 말도 지나가며 몇 번 하셨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없어 보였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그러려니 했는데 정말로 퇴사를 결정하고 나올 줄은 저희도 몰랐죠. 솔직히 시부가 퇴사하고 나온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는데 결국 그 다음 달부터 저희 쪽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어요. 바로 시부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병원비, 보험비 같은 거였는데 그걸 드리기 시작하니 통신비나 기름값 같은 것도 원하시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드렸는데 그게 몇 달 이어지니 매달 그걸 당연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마치 두 집 살림을 차린 것처럼 돈이 한정없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자 저도 남편도 마음이 급했죠. 결국은 남편에게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좀 받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서방님과 두 아가씨에게 남편이 단체톡을 했어요. 아버지가 퇴사를 하셨으니 우리 사남매가 같이 돈을 모아서 내자고요. 그런데 다들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급해진 남편이 둘째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퇴사해서 우리가 돈 좀 보태서 드려야 해. 노령연금도 아직 나올 때 안 돼서 급해. 형, 우리가 왜 그걸 내야 되는데? 그건 다 마지가 해야 할 일이잖아. 어차피 장남이라서 받을 재산도 많으면서. 야, 너 말 그따위로 할래?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면 재산이 남아있기나 할 것 같아. 변변한 사망보험금도 없으신데 장례 치르고 나면 돈 다 나가고 없지. 빚 안 진 게 천만 다행이라고. 그런 상황에 내가 재산을 많이 받을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맞아요. 그게 어떻게 마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까지 몇 달을 이 사람이 돈 내주고 있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하다가는 곧 파산이라고요. 아니, 자식이 넷인데 어떻게 하나가 다 부양을 해요? 결국은 저도 합세에 싸워서 시동생도 돈을 같이 내기로 했어요. 두 아가씨들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조금이라면 가능하다며 10만 원 정도씩은 내기로 했어요. 잘 걷어지거나 다들 흔쾌히 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의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부는 저희가 매달 드리는 30만 원의 용돈에서 20만 원을 더 보태서 달라며 어린애 떼쓰듯 요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닥달하는데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더라고요.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결국 이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절실해졌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시부의 어이없는 요구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아버지는 사망보험금을 2억 정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고 현장에서 사망한 터라 저희도 황망한 상태였었어요. 친정에는 저와 제 어린 여동생, 어머니만 있었던 터라 장례 치르는데도 너무 힘들었었죠. 그런데 장례가 다 끝난 다음 날 시부가 저와 남편을 불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시댁에 갔더니 시부가 무척 궁금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그래, 친정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부조금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들어온 만큼 나간 탓에 별로 남는 것 없었지만 제가 다 받았어요. 제 손님이 많기도 했고 제가 상주를 맡아서 어머니가 저더러 가져가라고 하셨거든요. 여자 셋밖에 남지 않은 집안에 여동생은 결혼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남편은 상주가 하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상주를 맡게 됐었거든요. 보통은 사위도 상주를 많이 한다는데 요즘 세상에 남녀 차이 둘 필요도 없고 남편이 싫다니 그냥 제가 하는데 별 거부감도 없어서 제가 한 거였어요. 솔직히 제가 상주로 손님 받고 일 다 했으니 제가 받아온 것도 당연하다 싶었는데 시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그 돈 다 너희 것이니 다 받아와야지. 친정에서 아무리 우겨도 그건 너희 돈이야. 친정이라도 그런 건 확실히 해야 나중에 뒤탈이 안 생겨. 웬일로 멀쩡한 말을 하나 싶었는데 다음 말로 그 생각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돈 어른 보험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것도 네가 가져오는 거야? 가족이 셋뿐이니 셋이서 나누기로 했어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고 친정엄마가 저한테 7천만 원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일이야. 사망보험금도 다 같이 나누는 게 맞는 일이지. 그렇게 말하는 시부를 보며 왜 저런 당연한 말을 하시지 싶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유, 며느라가 내 차가 요새 말을 안 들어. 어떻게 고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고민이구나. 어떻게 해야 좋겠니? 차가 고장 나셨어요? 일단 그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차를 몰지 않으니 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한테 전화를 하시길래 남편에게 전화해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차를 사야 한다는 시부의 닥달에 시달린다며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시부는 무조건 차를 사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남편이 시부 차를 정비소에 가지고 갔지만 특별히 문제가 많은 건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것만 몇 개 바꾸면 문제없고 돈도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는데도 시부는 막무가내로 차를 바꿔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동생들의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다들 그 정도로 큰 돈은 갑자기 마련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레 목돈을 달라는 것도 너무한 일이잖아요. 아파서 수술비가 모자라서 그렇다면 당장 어떻게든 마련해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시부를 만나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차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리해서 쓰시고 돈이 생기면 그때. 너희들이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어떻게 아버지가 불편해서 필요하다는데 차 한 대를 못 사줘? 나도 민망한 거 참으며 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첫째 며느리도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야박해. 왜 이분은 또 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고 저런 말을 하시던죠. 어이없는 제가 뭐라 말을 잇지 못하는데 시부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받아서 남들보다 풍족한데 왜 그거 하나를 못 해줘? 그 돈 있으면서 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냐? 그런데 너는 날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네가 남도 아니고 내 며느리인데 당연히 시아버지한테 그런 건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완전 띵 받더라고요.
애초에 그 돈은 제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뺏어가는 건 무슨 심리인가요? 친정 거는 뺏어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시부에게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부를 보니 이 집구석에 정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시모가 거드는 말이 더 웃겼어요. 그래, 네 아버지가 그런 거 요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번이 딱 처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안 된다고 말해? 그리고 너희 형제들한테 말할 것까지도 아닌 일이었잖아. 너희 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온 동네 다 이야기하고 다녀서 우리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니들이 우리를 돈이나 축내는 못된 부모로 만들어서 그 일 책임질 겸 해서 아버지 차 한 대 사주거라. 아니,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두 분 돈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저한테 돈 맡겨두셨어요? 그 돈이 제 돈이에요? 그 돈 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받은 돈인데 왜 그게 아버님한테 당연히 드려야 할 돈이냐고요. 이건 진짜 선 넘으신 거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또 저를 걸고 넘어졌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 당신 시아버지 시어머니고 모셔야 할 어른이잖아. 그냥 줘버리고 말면 되지 왜 화를 만들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 돈 받고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겠어? 그 돈이 무슨 돈인데 편하게 번 돈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죽어서 받은 돈인데 왜 그걸 이 집에다 줘야 하는데. 당신도 진짜 생각이라는 걸 좀 해. 그저 편하고 싶어서 나만 족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시댁에서 뛰쳐나왔어요. 남편 새끼가 쫓아왔지만 택시 타고 후딱 도망쳤어요. 그리고 택시 안에서 결심했어요. 이혼을 하기로.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더 이상 저런 말 듣고 있으면 제 정신건강에 더 안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집에 그날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금과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돈까지 모두 다 합산해서 친정엄마에게 몰래 맡겨뒀어요. 시댁에서 언제 돈을 가져갈지 모르니 우선 옮겨놨던 거였죠. 그 다음날 시부는 또 연락이 왔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바람에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생각 좀 해봤냐? 네가 가격이 너무 부담되면 내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차도 고려해볼 생각이 있단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버님. 그 돈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드렸어요. 솔직히 어머니 혼자 사셔야 하는데 노후 관리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노후 자금 하시라고 드렸어요. 뭐? 그 돈을 왜 다시 돌려줘? 그게 네 돈인데 왜? 이런 멍청한 애를 봤나? 그거 너희 어머니 손에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와. 절대 네가 못 가진다고. 앞으로 힘들 어머니를 위해 드린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처럼 든든한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딸 둘에 혼자 사시는데 돈이라도 든든히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너는 출가 외인이야. 친정을 그렇게 챙기는 것도 나쁜 일이라는 걸 왜 몰라? 네가 챙겨야 할 사람은 시어른이라고. 부족 옮기는 게 어떤 일인지 몰라서 그런 큰일을 너 혼자 생각으로 결정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실소가 터지더군요. 그런 아버님도 두 아가씨들한테 매달 흑염소랑 홍삼 사오도록 시키시잖아요. 딸들이 집에 잘하면 좋으실 텐데 왜 남의 집 딸이 그러는 건 싫으세요? 그리고 아버님, 그 돈은 우리 아버지가 월급에서 꼬박꼬박 매달 보험금 넣어서 타게 된 보험금이에요. 그 돈 중에 아버님이 낸 몫이 하나도 없으니 온전히 우리 집안 돈이고요. 그러니 그만 신경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결국 할 말이 없어진 시부는 씩씩거리다가 전화를 끊더군요. 그런데 그 불똥은 다른 데서 튀었어요. 다음날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집으로 오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친정에 갔더니 세상에 시부와 시모가 둘이서 우리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지 않겠어요? 당장 돈 내놓으시오. 아니 딸이 무슨 잘못이라고 딸 몫을 홀라당 가져가. 우리 며느리 돈 빨리 안 돌려주면 우리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아니 왜들 이러세요?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그리고 당신의 며느리가 내 딸이라고요. 딸이 저한테 준 돈을 당신들이 뭐라고 돌려달라 말아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완전 빚쟁이처럼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시어른들을 보니 저는 제가 처신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예 싹을 밟아놨어야 하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돈을 줬다고 하니 어머니한테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줄이야. 며느리 돈을 사돈이 가져가도록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가 멀쩡한 정신으로 그 큰 돈을 덜컥 제 어머니한테 줬겠어요? 분명히 안사돈께서 뭐라고 하니 애가 돈을 줬겠지. 제가 뭐라고 하든 그 돈은 딸아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사돈분들이야말로 완전 남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돈돈거릴 수가 있어요?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서 남의 남편 보험금을 내놓으라 말아 난리냐고요. 시부와 시모는 저희 엄마를 잡아먹을 것처럼 아주 둘이서 협공을 하더라고요. 그만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설마 이렇게 큰일 만들려고 오셨어요? 왜 오긴? 우리가 뺏긴 돈 찾으러 왔지. 아니, 사돈도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사람이 포악해. 아니, 지금 그 돈을 뺏긴 게 누구신데요? 두 분 중에 그 돈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도 있으세요? 저한테 온 돈이었고 제가 어머니한테 드린 돈이라고요. 뺏긴 게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두 분한테 뺏길까 봐. 결국 저와 이야기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을 불렀어요. 처갓집 앞에 서서 씩씩거리는 본인 부모님을 보던 남편도 당황한 듯 눈치를 보더라고요. 설마 진짜 장모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줄은 몰랐나 보죠. 저는 설설 기는 남편을 쥐잡듯 잡았어요. 당신은 뭘 했길래 일을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중간에 알아서 커트를 못 시키니까 결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고. 너 편하자고 좋게 가자더니 이게 좋은 결과야?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우리 엄마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었는지. 매번 나한테 좋게 넘어가라고 하더니 도대체 당신은 뭘 하느라 이런 일이 터질 때까지 그냥 뒀어? 제가 큰 소리 내며 남편 탓을 하니 시모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어른들 다 보는 데서 남편을 잡아? 네가 뭔데 귀한 우리 아들한테 뭐라 하냐고. 이게 오냐 했더니 누구를 호구로 보고? 어머니야말로 저희 집안을 호구로 보셨겠죠. 그게 아니면 감히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시아버지 차살돈으로 달라는 게 말이나 돼요? 이제 끝이야. 당신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이혼해. 우리 엄마한테 이런 꼴 당하면서까지 당신이랑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 말에도 남편은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지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아니, 어디를 말려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정확한 말이었죠. 오냐, 이혼하면 그 보험금도 반으로 갈라서 줘야지. 안 그러냐? 부부 공동재산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 우리 아들한테 그 돈 반틈 줘야 하는 거 맞지? 저는 그 말에 말이 막히더라고요. 남의 부모 보험금을 왜 나눠요? 가만 보니 두 분이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 사망보험금도 재산 분할 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신 듯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돈이 아닌 거라 그건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래된 돈도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두 분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같은 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가 공동으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돈은 저희 어머니에게로 갈 돈이었고요. 어머니가 그 돈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시부모에게 그 말을 해줬는데도 두 분은 제 말을 거짓이라고 말하며 우기더라고요. 네가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 모를 줄 아니? 재산 분할하려면 그런 돈도 다 포함해야지. 너처럼 그 돈 너희 어머니한테 보내면 불법이야. 뭐 저야 상관없었죠.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진실은 하나고 그 탓에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두 분의 무지 탓이니 말이죠. 결국에 저는 바락바락 끝까지 잘못된 정보를 우기는 두 사람을 놔두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건 좀 아니었는지 저한테 와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여보,
당신도 엄마 성격 잘 알잖아. 여태껏 잘해왔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막 나가는데?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해. 우리 서로 나쁘지 않잖아. 그래, 우리 두 사람은 나쁘진 않지. 그렇지만 당신 부모님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어? 같이 보고 산다는 말은 당신이 또 나랑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고통받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런 당신을 보는 나도 속이 미어 터지는 거고. 그런 거 생각하면 헤어지는 게 맞지. 여보,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나도 그렇게 잘할게. 그렇게 해야 당신 마음이 풀린다면 뭐든 할게. 제발 이혼한다는 말은 하지 마. 돌아가게. 친정까지 와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할 정도면 딸이 그 집안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을지 감이 와.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네. 자네가 정말로 우리 딸을 생각한다면 헤어져 주게. 당신 부모들 답도 없어. 남의 보험금을 세상에 자기들 돈처럼 구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 거기다 빚쟁이처럼 집에 찾아와서 그러는 걸 보고도 자네가 우리 딸에게 돌아오라 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결국 친정엄마의 불호령에 남편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혼은 남편 덕분에 그래도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시부모들은 끝까지 재산 분할할 때 그 돈 가져와야 한다고 우겼지만 법을 이길 수는 없죠. 게다가 시부모의 저를 향한 행동들이 이혼을 제게 유리하도록 이끌어줬고요. 결국 그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분류돼서 나누지 않고 저희 집 가격의 절반을 제가 받게 되었고 깨끗하게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솔직히 어머니도 저도 갑작스레 혼자가 되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은 편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님, 혹시 전화 괜찮으세요? 이제 형님이라고 안 불러도 돼. 이제 우리 남인데 무슨 형님이야. 그냥 언니라고 불러. 솔직히 시댁 가족들하고 트러블 있었지만 동서한테까지 악감정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정말 이제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못 참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형님하고 저 비교하면서 그런 건 왜 못하냐, 저런 건 왜 못하냐, 걔가 하면 너도 할 줄 알아야지. 그래놓고선 또 잘하는 거 보시면 그거 잘한다고 네가 잘난 거 아니다. 그러다가 첫째 꼴 난다며 얼마나 타박을 주시는지 대체 어떻게 견뎌야 해요? 저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제가 못 버텨서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글쎄, 나는 그때 솔직히 친정 이야기만 안 나왔으면 그냥 참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알잖아. 나 그거 잘하거든. 동서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말을 하는 거 아니고는 그냥 넘겨.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나는 뭐 실패했지만. 저는 그거 정말 못하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가슴과 기억에 콕콕 박혀서 계속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결국은 총알바지 해주던 형님 이혼하고 나니 저한테 모든 화살이 돌아왔어요. 결국은 저도 시댁 행사에 요새 잘 안 나가요. 갈 때마다 하도 난리를 쳐대서. 오래 가려면 그게 좋을지도 모르지. 안 보면 좀 덜하거든. 근데 언젠간 그 얼굴들을 봐야 하니 말이야.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모양이네. 잘 지내요? 어디 가요? 지금 완전 집 난리 났어요. 눈 뜨고 못 봐줄 꼴이거든요. 형님 이혼하시고 아주버님은 재혼하라고 계속 시달리고 있으시고요. 제가 시댁과 척을 지고 있다 보니 그분들이 돈 필요할 때 연락할 곳이 없잖아요. 결국 두 아가씨한테 이거 사내라 저거 사내라 하는 바람에 두 분도 아예 부모님이랑은 연 끊고 지내고 있어요. 그나마 남매들이 사이가 좋아서 이리저리 연락하고 지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아예 뿔뿔이 흩어져서 안부 인사도 못하고 지낼 뻔했다니까요.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니 본인들이 한 일들에 대한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이 자기 소유이고 자식들 돈이 내 돈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댁 어른들의 마인드는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동서와의 연락도 그걸 끝으로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 1년이 더 지났을 때 친정엄마와 마트를 가다가 전 시모와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그 나쁜 입버릇이 어디 가지 않았더라고요. 아이고, 얼굴색이 아주 좋네.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녀?
남의 집안은 풍비박산 내놓고 혼자 잘 사는가 봐. 너 때문에 집이 아주 갈갈이 찢어졌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첫째 아들은 내 말도 안 들어. 둘째네는 연락도 안 돼. 두 딸들도 돈 이야기할 거면 집에 전화도 하지 말란다. 이게 네 작품이 아니면 누구 작품이겠니?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갔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혼하고 나니 얼굴이 피는 게 다들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봐요. 좋은 일이긴 하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자식들이 연락 안 하는 걸 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저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에도 시부모님 연락 받지 마라고 한 적 없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솔직히 두 분만 모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는 이유가 있잖아요. 전화 걸 때 무슨 용건으로 전화 거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제 말에 시모가 열받아서는 쌍심지를 켜고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아니 이년이 어디서 잘났다고 입을 나불거려? 가만 보자 하니 내가 니년 아래 것으로 보이냐? 좋게 말하면 좋게 알아들어야지. 어디서 어른 말에 토를 달고 말대꾸 하는 거야? 그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된 게 내 탓이라도 된다는 거야? 네가 그걸 무슨 수로 한다고 함부로 짓거려? 결국 저희 친정엄마가 열받아서 제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 성격 하시거든요. 웬만하면 참으려 노력하시지만 딸 이야기라면 눈빛부터 달라지시지 말이에요. 이보세요, 아줌마. 왜 남의 딸한테 2년 전년 짓거리고 난리야? 이미 이혼해서 남이고 좋은 일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 난리를 피우냐고. 망할 할망구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노망? 이 할망구가 말 다 했어. 네가 자식령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서 이런 일 일어난 거잖아. 교육? 아줌마야말로 자식들한테 잘했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겠어? 그 집 자식들 다 떠난 게 왜 우리 딸 잘못이야? 당신들이 하도 잘못을 많이 했으니 자식들이 다 꼴 보기 싫어 떠난 거지. 웃기지도 않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왜 덤탱이야? 뻔뻔한 것도 유전인가? 아니 보자 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네. 당신이 뭔데 남의 자식들 운운하고 지랄이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그런 욕설 퍼부으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거야. 할망구 정신이 나갔나 봐? 어디서 미친 소리를 삑삑거려?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서야 두 분을 떼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여기는 바뀌고 이럴수록 소문나서 손해보는 건 두 사람 모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머님, 저희는 이미 남이고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랑 마주치더라도 그냥 무시하세요. 굳이 아는 척해서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하고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시달렸는지 두 분은 모르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모녀 말고 본인들 앞가림이나 신경 쓰세요. 아시겠죠? 아예 상종도 하기 싫으니 서로 무시하자는 제 말에 열이 받았는지 시모가 부글거리더니 곧 사그라들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기 바빴거든요.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를 따지면서 말이죠. 결국 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며 떠난 건 시모였어요. 이미 어떤 짓을 했는지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러게 자식들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고 남편도 알아서 저와 시모 사이 잘 중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될 일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소문 하나를 들었는데 남편이 시모 등살에 재혼하려고 했지만 저런 시모가 붙어 있어서 재혼이 계속 불발됐나 봐요. 거기에다 남편 본인은 시모와 아내 사이에서 조율하는 게 힘들었었으니 다시는 그 경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재혼 생각은 아직 없는데도 시모가 계속 여자를 붙여주니 골치가 아픈 상황인 듯 하고요. 그리고 시모와 시부의 행동이 소문이 다 난 탓에 소개받은 여자들도 자식들과 영 끊고 사는 시얼은 독박 부양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는 점점 소개해주려는 사람도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며느리를 돈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죠. 이렇게 소문날 거 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었으니 혼자가 된 것도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만약 애가 있었다면 더 크게 힘들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똑같은 일이 벌어났다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없었을 게 확실해요. 만약 내 아이가 있었더라면 그 아이에게 또 다른 불똥이 튀었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현재는 욕심 많고 말버릇 나쁜 시부모 때문에 제 인생에 이혼 경력이 한 줄 생기게 된 건 참을 수 없을 만큼 짜증이 날 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시부모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얻을 사람들인 거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상대방을 생각하기. 오해가 생기기 전에 얼른 풀어주기. 민감한 이야기는 몰래 하기. 그런 버릇이 시모 덕분에 생기게 된 거라 그 부분만큼은 감사해요. 살아있는 경험으로 얻게 해준 능력이니 말이죠. 그리고 시부 덕분에 경솔하게 말을 꺼내는 일도 없어졌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을 하시기도 했죠. 저희 시부모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일들이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때도 있잖아요. 저에게는 두 시어른의 행동이 제게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만든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말은 조심스럽게 하고 다닌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글을 쓰지 않게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